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정의 전국대학 교수의 성명서 6.3 대선의 선거 부정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서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일명 정교모는 6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6.3 조기 대선을 둘러싼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에 공감하여 성명서 전문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6.3 조기 대선은 5월 29, 30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로 시행되었으며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인 투표율 79.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조작의 흔적이나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과거 어떤 선거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의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이라도 주권자 국민의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사전투표의 경우입니다. 투표자 신원 확인 부실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리 투표를 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셋째,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참관인들이 집계한 매시간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발표 사이에 현저한 숫자 차이가 있었고, 넷째, 투표자 반송 봉투 속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어 모두를 경악시켰으며, 다섯째, 투표지의 우편 배달 과정도 전혀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여섯째, 투표함의 봉인지는 떼어내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가 7. 따라서 명백히 봉인지를 뜯어내고 새로 붙인 흔적이 여럿 발견되었으며, 8. 투표지를 어디에선가 종이 봉투에 담아 와서 투표함에 쑤셔 넣기도 하고, 9. 그러다가 참관인들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하는 등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발생 불가능한 사건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투표에는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국무총리를 지내는 한교안 TV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제 말을 반박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정교모의 성명서입니다. 1. 이른바 형상기억 종이로 불리는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을 비롯해서 서로 붙어 있어서 개표원이 뚝뚝 떼어내야 하는 투표지도 많았습니다.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도 있었고, 재단 불량인 듯 테두리에 자투리가 붙어 너덜거리는 투표지도 있었으며, 이미 사퇴한 후보자의 사퇴 표기가 없는 투표지, 그리고 접착 테이프로 붙어진 투표지 등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모 지역구에서 3,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연속적인 일련 번호로 1번 후보만
지켜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례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문은 세 번째,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즉 1.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본투표에서 15% 이상으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는 37% 차이로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무려 52% 이상의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통계적 격차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더구나 둘째,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대치, 청담동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는 것은 이들 지역 특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한편 셋째, 제외 국민 투표율은 79.5%로서 지난 대선보다 무려 7%나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총 253개의 제외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개 선거구를 제외한 252개 선거구에서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본투표와는 너무나 다르게 제외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출구조사 결과 역시 의혹을 갖게 합니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 비율은 53대 38임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라고 발표된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거꾸로 39대 5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구조사가 거꾸로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들은 분명히 본투표 결과에 준하는 수치들을 얻었을 터인데 사전투표 결과를 어떻게 알고 삽입하여 본투표 당일 저녁에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하는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선거 조작을 의심할 만한 자료들에 관해서 선관위는 국민 앞에 반드시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책무를 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의 시비는 사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상당수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은 재판을 하세월로 지연시키다가 결국 몇몇 선거구의 재검표만 허용하고 대부분의 소송을 이유 없이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한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부분은 즉각 그 모든 증거를 덮어버리고 소송 일체를 기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법관들이 그 증거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각급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한 바 있는 그들로서는 만약 부정선거로 판명 난다면 본인들이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재판을 덮여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이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논의조차 묵살된 채 갈수록 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출현되는 형국이며 선거 무효 소송도 거의 사라지는 절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은 이번 선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지난해 12.3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개몽되었다. 상당수 시민단체 등이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자유공화 시민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것이다. 설령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성과 정의감과 국가감과 역사의식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이러한 심각한 의혹들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중체대한 국민적 청원을 이유 없이 기각한다면 우리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에 따른 만일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사법부는 오롯이 그 책임을 다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선거 행태를 명확히 밝히고 바라잡지 못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자기 우란의 위기에 서버린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전하고 평화롭고 희망적인 미래로 이어지는 번영의 궤도로 안착하도록 국가의 모든 기관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총력을 다하여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충심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2002년 6월 16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일동의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6.3 대선 투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부정 의혹이 심각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 16일자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베네수엘라에서 배워온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 좌파놈들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대로 사전선거 부정 의혹, 투표 과정에서 3,000장이라 연달아 번호가 찍혔는데 1번을 다 찍었다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빳빳하고 접지도 않았는 투표지가 그렇게 무더기로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은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제시해 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당도 웰빙당이 되어서 투사가 없습니다. 참 한심한 당이 아닌가,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교안 TV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제시했는데도 무시하는 자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통계학을 강의해 보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사전선거와 본투표 간에 50% 이상이 차이 난다는 것은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투표율은 도저히 조작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의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 하는 것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제의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서 제시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서 중앙선관위의 전체 서버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애국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시정하기 위해서 투표소별로 임명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마 사전선거 부정선거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됩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면 투표자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유령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를 못하겠다고 또 표 바꿔치기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다음 사전선거에서도 부정이 넘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표소에 가서도 그게 깜깜이고 또 사전선거 배달 과정에서 얼마든지 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일어나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베네수엘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정부 시절 모 연구소 소장이 남미의 사전선거 기법을 배우러 간다고 베네수엘라에 간 적이 있죠요. 그때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기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인데 최근에는 최빈국으로 떨어진 이유는 포퓰리즘 정책과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인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정원시켰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를 본떠서 이재명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4년마다 4명씩 연장시켜서 16명을 정원해서 30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30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입맛에 맞는 자들로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 사법부도 장악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런 식으로 했었죠. 대법원을 장악하고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면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게 되었는 겁니다. 작년 대선에서 2024년 7월 선거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측의 출구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야당 측의 곤잘레스 대통령이 70%를 득점을 하고 여당의 마두로스가 30% 얻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반대로 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53%, 야당의 곤잘레스가 47%를 얻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는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2명의 대통령이 난립할 상황이 되었지만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서 마두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두로 대통령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마디로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 차베스 정권에 이어서 마두로 정권까지 좌파 정권이 장악을 해서 부정선거와 또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 부존 자원은 사우디보다도 전 세계에서 더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부존 자원은 전 세계 석유 자원 1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업화는 하지 않고 표식 무상 교육, 무상 복지, 무상 주택 이래 제공하는데 다 써가지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지만은 1980년 이후에 유가가 서서히 떨어지자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가치도 없고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를 종이 쪽지보다 못하고 해서 제기를 만들어 차고 또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 공예품을 가지고 파는 것이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가 망하는 데는 2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데는 60년 내지 50년이 걸릴 수 있지만은 망하는 데는 20년밖에 안 걸린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 사람한테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주는 민생지원금으로 추경이 30조 원이나 정액이 되었고 국채가 20조 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발행하면은 국가 부채가 올라가게 돼서 1,300조 원이나 국가 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증가 속도 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여력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그러나 증가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 부채가 올라가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약간 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돈을 막 풀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재명 정부 5년은 자기가 잘 쓰고 이렇게 끝나면 표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영속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 5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정부도 있고 그 다음 정부도 있고 우리 자식 아들이 10대가 20대가 지금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놓으면은 40년 내지 50년 후에는 그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현재 10대, 20대가 갚아 줘야 되죠. 이것을 10대, 20대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공짜 돈을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못 사는 국민들 위주로 20% 내지 30%에 한정해서 주라 하는 겁니다. 대기업 사장이나 중소기업 사장 잘 사는 사람들 그 25만 원 줘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연장할 목적이지 국가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